안녕하십니까. 핵서러드립니다의 애작가 제이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이죠. 네. 원래 하시던 분이 빵꾸를 내셔가지고. 아이고 바쁘시죠 그분도 많이. 그렇죠. 바쁘시죠. 이게 대학원생들이 절대 한가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만화쟁이 이제 전화 한가하지 이런 분들은 바쁘신 분들이라. 아무튼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아무래도 이게 원자력 그리고 물리학, 핵공학 이쪽에서 좀 지나칠 수 없는 떡밥이 하나 등장을 했죠. 너무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큰 떡밥이 떴었죠. 사실 저도 영화 안 본 지 거의 한 1년 되거든요. 이거는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핵폭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펜하이머가 등장하고 감독이 논란이다. 근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까지 등장을 한다. 야, 이러면은 지나치기 힘들죠. 영화 광팬으로서도 지나치기 어려운 거고 물리나 과학기술 쪽의 덕후 입장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양쪽에서 모두 다 너무나 큰 떡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나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의 영화는 2023년작 오펜하이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개봉 전에 많이 화제가 됐던 게 CG를 하나도 쓰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핵폭탄 영화에서 CG를 안 쓰면 진짜 핵폭탄을 터트린다고? 야,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CG 없이 마지막 그 빵 하는 폭발 장면 있잖아요. 야, 그때 그걸 어떻게 아무튼 크리스토퍼 깜짝 놀란, 오늘도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사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강제 스포를 당했거든요, 썸네일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는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 좀 이제 듣고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확실히 우리가 알던 그 핵폭탄의 그 빵 터지는 그 스펙타클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오펜하이머라는 한 남자에 대한 이제 일생의 전기 영화로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두 시점이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차곡차곡 넘어가면서 루이스 스트라우스라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역할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의 1대2가 쭉 동시에 이제 병진되는데, 되게 희한한 게 루이스 스트라우스의 세계를, 그 관점의 시점을 흑백으로 표현을 해요. 오펜하이머보다 이후의 시대인데 되게 똑똑하게 잘했다 생각되는 게, 사실 이제 오펜하이머의 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막 등장했다가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이제 발을 떼죠, 나중에. 그리고 발을 떼면서 되게 다양성이 보증되는 사회였는데, 이후에 루이스 스트라우스의 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던 시기로서 그 이분법적인 퇴보한 시대로서의 그 흑백의 연출을 담아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만든 연출 같아요. 그리고 또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양자의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자꾸 던지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양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론 물리학으로 이어지는 게 영화 극 중의 장면인데, 원자를 처음에 아톰을 쪼갰다 하는 순간에 그때 오펜하이머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막 이론으로 증명하잖아요. 근데 재현에 성공하면서 되게 여기에서 양자의 세계라는 거에 대한 재미있는 관점이 나오는 게,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양자의 세계와 같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확률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 니어 제로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0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에 그게 확실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자의 세계라는 그 떡밥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끌고 가는 게, 역시 놀란 감독은 대단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탄을 많이 했었습니다. 잘 만든 영화죠.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영화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영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혹시 영화관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롯데시네마 공짜 영화 SKT에서. 저는 대전이 노잼의 도시라고 하지만 대전의 유일한 꿀잼 요소가 저는 돌비 영화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에 돌비 영화관이 있는데, 이 돌비 영화관이 그 뭐 아이맥스는 어떤 큰 화면에 어떤 집중한 그런 영화관이라면, 돌비관은 이 음향의 완전 극한을 그렇죠. 보여주는 그런 영화관이거든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은 다 어떤 엄청난 브금을 깔아주고 굉장히 웅장한 그런 서라운드 어떤 음향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엄청난 음악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니까 이제 너무나 몰입감이 극대화되는, 이번 영화도 사실 어찌 보면은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다큐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지루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어쩌면 이 엄청난 음향 아니었을까. 굉장히 그때 시기적절한 상황을, 긴장감을 높여주는 음악이 굉장히 잘 사용됐고, 그거를 더 극대화하려면은 돌비관에 가서 봐야 한다. 그러니 노잼의 도시 대전에 와서 돌비관에 가서 보시라라고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의 본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문돌이로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신기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맞는데 어찌 보면은 그 대단함을 증명할 만한 어떤 업적이 그렇게 많이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미 노벨상을 받은 정말 엄청난 물리학의 대가들이 이미 많이 있었는데, 오펜하이머는 딱히 뭐 노벨상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막 논문이 막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물리학의 한 획을 그었던 대가들이 다 오펜하이머를 인정하고 존경했어요. 오펜하이머가 실험을 잘 못했다라고 해요. 그거는 영화에서도 잘 나오죠. 실험도 잘 못하고 수학도 잘 못하고 의자에 엉덩이를 오래 붙일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막 길고 장황한 논문을 쓰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에 계속 몰두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재밌어 보이면 이것도 해보고 저거 재밌어 보이면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굉장히 발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천재성에 비해서는 실적이나 수상 기록은 생각보단 별로 없어. 다만 학계에서는 그 사람을 굉장한 천재로 인정했다. 사실 극 중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노벨상 못 탔지 않냐고. 그쵸, 네. 그래서 나는 이 프로젝트로 노벨상을 딸 거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끝까지 못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천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대단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한 책임자로서의 미덕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할 때는 과학자 한 6명 정도면 충분히 어떤 과학적인 계산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수백 명까지 과학자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수백 명의 과학자를 아우르고 그 사람들의 계산과 그런 이론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엄청난 고집센 양반들한테 거꾸로 지시를 내리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그 당시 과학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 장면에서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나 이거 못 해먹겠다 하고서 이제 중간에 중도 탈퇴하는 과학자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나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이랑 일 같이 못한다. 이게 사실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지적 능력과 플러스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오펜하이머의 영화와 핵폭탄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그 처음에 핵폭탄의 원리가 되는 게 핵분열이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핵이 분열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름 자체가 아톰이잖아요. 쪼개질 수 없는 이런 뜻인데, 그게 쪼개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극 중에서 오펜하이머가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막 식으로 증명하거든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재현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핵폭탄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정말 원자가 정말로 깨질 수 없다는 그런 이론적인 그게 바탕이 확고했었나 봐요. 그때. 사실 맨 처음에는 아톰이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원자라는 정의 이름부터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톰이라는 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아톰도 쪼개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하죠. 양성자를 쏴가지고 원자를 쪼개는 걸로 처음에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양성자라는 거는 전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핵 가까이 가면은 얘가 밀려나가요. 자석이 N극이 있는데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얘가 알아서 밀려나가잖아요. 그랑 똑같이 플러스 극의 핵에다가 플러스 극의 양성자를 쏘니까 얘가 안 맞고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걸 쏴가지고 한번 깨트리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핵의 수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고 양성자를 엄청나게 많이 쏘니까 어쩌다 하나가 깨졌어요. 굉장히 희박한 확률. 그쵸, 엄청난 희박한 확률로 하나를 깨트려가지고 그게 이제 노벨상으로 이어졌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중성자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근데 중성자라는 거는 전기적인 특징을 양성이나 음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 핵이 밀어나는 그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중성자면은 양성자랑 비슷한 질량인데 중성자를 어떻게 쏴서 맞출 수 있다면은 이걸로 핵을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발전했냐면 물론 이게 가능은 하지만 이거를
인간이 조절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단계로 넘어갔죠. 근데 결국에는 실험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것마저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극복을 하면서 이제 핵폭탄이라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쳤네요. 그쵸. 이게 뭐 과학의 발전 단계죠.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처음이랑 나중이랑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에는 인간이 핵 분열을 조절할 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이제 계속 심화되면서 이제 2차 대전 중에 미국도 그렇고 뭐 이제 나치 독일도 그렇고 주요국들이 이제 핵 개발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죠. 핵폭탄이라는 것을 만들어야지 핵폭탄을 먼저 가지는 쪽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조차도 생각이 그 몇 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 엄청난 천재도 아인슈타인 유명한 공식 있죠. E는 MC 제곱. 네네. 이 공식 자체가 핵 분열로 엄청난 에너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거든요. 근데 본인은 약간 스스로 부정했었네요. 그쵸. 본인 스스로도 그걸 과거에서는 에이 설마 되겠어. 이게 설마 되겠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아인슈타인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대가했지만 또 반대로 양자역학은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양자역학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것을 했어요. 빛을 쏴가지고 전자를 떼어내는 데 성공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빛의 어떤 입자성과 입자성을 증명하는 그런 실험이 됐어요. 이러면서 어떤 빛의 입자성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 이제 결국에 이 양자역학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데 그 부분에서도 아인슈타인이 또 크게 기여를 했단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미래를 한참 앞선 그런 이론들을 주장해 왔던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괜히 사람들이 천재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게 아인슈타인이 천재다 하는 이유가 본인도 자신의 이론의 한계를 모른 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되게 양자적인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아인슈타인이 그때 처음에 호숫가에서 오펜하이머와 만날 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되게 얼굴이 굳은 채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 엔딩에서 딱 나오는데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양자 세계 속에서 뭔가 확실한 것들을 말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놀란 감독의 굉장히 어떤 리스펙이 아닌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임드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